자유민주주의란 또 무엇인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이런 단어의 뜻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많은 단어들이 느낌만 있지 실체를 모르고 써요. 그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안녕하세요. K민주주의 내란의 끝 대담자 전우용입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원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갈등 관계 이런 걸 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2, 3년 내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또 뭐 그런 자료를 쭉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밥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쌀만 씻어서 먹으라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보다도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쓰기 어려우면 대담 형식으로 좀 가볍게 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계엄이 실행됐더라면 2, 3년 후에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특히나 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출판사 대표가 요즘 젊은이들이 계엄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럼 대담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응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젊은 분들도 다 알아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뭐가 악의 평범성인가? 한나 아렌트가 말한 거는요. 단어의 뜻을 고민하지 않는 자기가 쓰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마치 이제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무지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가요?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자유민주주의란 또 무엇인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이런 단어의 뜻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많은 단어들이 느낌만 있지 실체를 모르고 써요. 그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결론부에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길은 자기가 쓰는 단어의 뜻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뭔가? 과연 알고 쓰는 건가?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과연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써요. 당장 민주주의라는 말부터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출발 지점이에요. 19세기 아시아 세계하고 유럽 세계가 접촉을 하면서 첫 번째 이 접촉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민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영어 사전이 있고 챗GPT 같은 것들이 있고 자동 번역기들이 있어서 쉽게 번역할 수 있지만 아예 사전도 없이 외국인하고 맞닥뜨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국어사전만 해도 그래요. 조선총독부가 조선어 사전을 낸 게 1920년대고요. 한국인이 국어사전을 만든 게 1930년대고요. 그나마 의미 있는 국어사전이 나온 건 해방 이후예요. 사전 없는 세계의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모두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를 접한 거죠. 그 당시에 데모크라시 체제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공화정을 이뤘다가 왕정으로 복귀한 상태였었고요. 저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왜냐하면 인류는 국가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라고 하는 행위를 한 일에 왕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 왕을 떠받들고 살았죠. 군주제였어요. 모나키 영어로는. 그리고 군주 정치 체제를 오토크라시라고 그래요. 독재 체제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데모크라시가 생겼는데 이걸 번역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자기들 나라에는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저게 왕도 황제도 아니고 민이 주인이 데모스는 민 또는 민중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민이라는 한자는 상당한 이제 멸시감을 담고 있는 글자였어요. 민예, 민속, 민화, 민요 이런 단어들, 민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에는 촌스럽다거나 투박하다거나 세련되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민자로 시작한 단어가 좋은 뜻이 아니었던 거죠.
도시직업인은 무슨 뭐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뭐 상인 이렇게 인자를 붙여주지만 도시밖 직업인들은 농민, 어민 하듯이 민자를 붙여요. 민은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교양 없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잖아요. 훈인정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체제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고,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명화하면, 그 나라가 문명을 알게 되면 다시 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예 번역을 안 해요. 덕목응납서라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하죠. 일본인들은 이거를 민주제, 민주정 둘 중에 하나로 번역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냥 생각 속에만 있어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그렇게 번역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제 하에서 선출된 통치자, 중국인들은 역시 번역을 포기하고 백리세찬덕이라고 불렀고요. 일본인들은 그걸 대통령이라고 아주 낮은 직급으로, 장군보다 아래급으로 이제 낮춰 불렀던 거죠. 민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체제인데 이념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에요. 체제인 것이죠. 그렇게 잘못 번역돼 들어왔고, 이 단어가 1884년 그 당시 이노우에 가쿠고로라고 하는 20대 아주 젊은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이 한성숭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의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좋은 제도로 느껴졌겠느냐.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일 리가 없죠. 하늘이 정한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어서 일종의 이런 위계와 질서 속에서 세상이 다스려져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맨 밑에 있어야 될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 또는 그런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알려주면, 야, 이거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했느냐고. 그건 대형무도한 것이고 하늘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인들이나 따르는 그런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감성 또는 그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민주주의를 나쁜 좀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미국이라는 나라와 접촉해 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활기도 있고. 저런 오랑캐 야만인 나라가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왜 그렇지? 보니까 나라의 어떤 정책을 정하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1897년 이제 독립협회 때 처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이라는 글자가 이제까지 종이라는 뜻이었다. 관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재료들을 공급하는 그런 종과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민을 앞세워야, 민을 위로 하고 관리를 아래로 두어야 비로소 개화가 될 것이다. 100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 1000사람, 10,000사람, 10,000만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민주주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8년 만민공동회라는 행사를 열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좀 행사죠. 만민공동회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만인공동회가 아니라 만민공동회라고 하면서 1898년 가을에 열린 행사에서는 개막연설을 백정 출신이 해요. 이 사람 첫 마디가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요 무지몰각하외다 였어요. 왜 그런 중요한 행사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에 가장 천한 사람을 내세워서 개막연설을 하게 했느냐.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면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요. 가난하고 편대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 천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면 그보다 나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들릴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합쳐야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가 되고, 그래야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애국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한 첫 번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최근 한 10여 년, 20년간이 좀 이상한 시기였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은 노인이 결정하고 젊은이가 죽는 일이다. 가장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만큼 가장 좀 미래에 대한 꿈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게 젊은이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였었는데 처음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운 노래가 가사가 그래요. 정의와 용기는 젊음의 생명이라고. 늘 그랬어요. 3.1운동 때도 학생들이 앞장섰고요. 4.19 때도 학생들이 앞장섰고요.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때도 학생들이 앞장섰고요.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늘 학생들, 20, 30대 젊은이들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 10년, 20년간 젊은이들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왜 빠졌느냐? 그게 사실은 질문거리죠.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돼버렸느냐? 그리고 왜 다시 이번에 나섰느냐? 앞에 나섰느냐? 그 질문은 별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하나의 사조가 있어요. 신자유주의, 경쟁만능주의, 물질숭배 이런 것들에 젊은 세대가 어려서부터 좀 빠져들었던 거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부모의 교육이 그랬고 학교의 교육이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 이른바 서로 연대하는 경험을 잊어버리고 연대의 공간은 인터넷상에만 있고 오프라인에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같은 학교 같은 과 때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졸업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연대의 경험이 없어요. 거리에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워낙 심각하게 부정의하고 불의한 상황을 만나서 반평화적인 상황을 만나서 DNA가 아니라기보다는 젊은이 특유의 그런 정의감이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거리에서 비로소 연대의 경험을 소생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끊어졌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2000년대 중반에 그때도 젊은이들이 촛불 들고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다가 이제 다시 그 연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배우지도 못한 천한 것들, 농사나 짓는 것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오랑캐들의 머릿속에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의라고 번역한 거예요. 군주제 시대 지식인들이 민주제를 좋은 제도로 인식할 리 없었어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망상으로 치부하는 게 역적으로 몰리지 않는 길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승만의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죽인 방식과 조선시대 의금부가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방식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승만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낸 4.19는 현행 헌법에 불의에 한거한 민주이념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한성여 중 2학년생이던 14살 진영숙이 엄마한테 유서를 쓰고 시위에 참가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생명을 바치더라도 싸우려고 합니다.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